뭐 추석 연휴 때라서 사람들이 좀 적게 올까 그랬는데 더 많이 오셨군요. 역시 우리 청중들은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청중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세계 최고의 청중입니다. 사실 하버드 대학 같은 데 가서 웬만한 세미나를 해도 이런 분위기가 없어요. 이렇게 집중력 있고 일반인들이 와서 이렇게 화기애애한 이런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참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그 한명기 교수님은 그 아주 정통적으로 그 서울대학교 그 역사학과 국사학과 출신의 교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사학을 외골수로 팠지만은 딴 사람들하고 달리 참 그 한명기 교수 같은 사람이 서울대학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서울대학의 존립 의의를 그나마 확인케 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울대학 출신 교수들이 학자들이 정말 그 시대를 보는 안목이 부족합니다. 제가 그건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명기 교수는 정말 서울대학에서 배출된 드문 인재예요. 우선 자료의 범위가 우선 폭이 넓습니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현대 사회를 보는 시각도 굉장히 그 포괄적입니다. 시각이 역사학자답지 않게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나 뭐 윤리학자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각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마이크를 안 주고 있지만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면 확인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본 바로 그래도 젊은 사람 중에서 나만큼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 명료하게 자기 생각을 발표할 줄 아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늘 한명기 교수를 모시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이 집회가 불행하게도 곧 끝나게 되지만 마지막 연사로 모시게 된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광해라는 영화를 두고 오학영 교수와 한명기 교수의 의견을 대비적으로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클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감독이 마파도를 찍은 사람이에요. 마파도. 그리고 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만들었고 굉장히 역량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카메라 앵글이 굉장히 좋아요. 카메라가 그 아저씨라는 영화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거 찍은 촬영 감독인데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그 연기가 이병헌의 연기와 특히 그 왕비로 나온 한효주의 연기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상당히 절제된 그런 표정이 굉장히 돋보이고, 이 영화는 지금 여기 이제 광해군에 대해서 한명기 교수와 오학영 교수의 상반된 견해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영화에서는 뚜렷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으나, 일본에도 쿠로사와 아키라가 만든 가게부샤라는 그 작품이 있지만, 그 카게 두 사람을 이렇게 카게로 써가지고 대비함으로써 아마 한명기 교수가 말하는 광해와 오학영 교수가 말하는 광해를 두 사람을 이렇게 분화시켜서 드라마타이즈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명기 교수가 그 말하고 있는 광해는 그 광대 광해입니다. 광대 광해죠. 그 영화에서. 그래가지고 막 그 광해군에 대해서 막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으나 그 아주 단적인 그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이 임진왜란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는데 임진왜란 때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광해입니다. 이미 그 전란 중에서 그러니까는 그 왕이 되기 전에 실제로 전란을 겪으면서 궁 밖에서 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궁마마 노릇을, 그러니까 세자 노릇을 궁 밖에서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죠. 그러니까 광해는 필연적으로 그 국민 일반 백성들의 삶을 직접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저쪽 그 접경지대, 저 북방의 접경지대에 가서 새로 등장하는 그 청나라 후금 세력에 대한 실상을 이해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왕이 된 후에도 명나라에게만 그 굴종적인 그 외교 자세를 필 필요가 없다는 그의 자세는 그의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의 삶의 체험에서 배어 있는 것인데 광해군, 이 오학영 교수는 광해군이 너무 지나치게 내정을,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면 내정을 올바르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많은 그 궁궐공사를 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고, 근데 그 전란으로 완전히 궁궐이 쓸리고 난 후에 돌아오니까는 이 또 광해는 서자라기보다는 뭐 서자라고 말해도 되나? 그 이제 정실에서 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실이 임목 그 왕후인데 그 밑에서 없었단 말이죠. 나중에 영창제군을 낳았지만, 그래서 그 어느 궁녀에서 낳았는데 거기서도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또 여러 저기가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인정을 안 한다는 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이 왕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자기 몸에 배인 그 왕의 적통의 어떠한 권위를 처음부터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어떤 그 왕권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무리하게 우리가 궁궐공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시는 모든 궁궐이 임진왜란한테 싸그리 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뭐 누구 어느 군에 그냥 응접실에서 그 집에서 그냥 정무를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자기 왕 노릇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비원 창덕궁에 가면은 거기 쫙 저 품계석이 있는 그 정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졌죠. 그리고 지금 창경궁, 일본 놈들이 창경원이라고만 그런 그 창경궁에도 거기 품계석이 있는 제대로 된 궁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운궁, 그리고 경희궁하고 경운궁인가? 저 지금 우리가 모르는데 인왕산 밑에다가 엄청난 또 궁궐을 지금 없어져서 우리가 모릅니다.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데 하여튼 무지막지하게 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기를 하나, 그러나 사실은 광해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필연적으로 임진왜란과 거치니까. 그런데 광해군의 실각은 여러분들이 반정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광해군은, 그러니까 연산군은 그 너무 국가가 파탄되니까 지사들이 그야말로 반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광해군의 경우는 우리가 반정이라고 할 수가 없고 단지 그 대북파에게 눌렸던 소위 서인 세력들이, 그러니까 어느 또 하나의 붕당의
영모로 실각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말이죠. 여러분들 연산군의 중종반정하고 광해군의 인조반정을 같은 거로 생각하시는데 광해군은 전혀 연산군과는 성격이 다른 인물이고 역사에서 같은 반정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거는 연산군은 반정이지만 이거는 영모입니다. 영모. 반란에 당한 겁니다. 그래서 성격을 달리한다는 거. 그런데 이 역사를 모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진왜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임진왜란. 왜 일어났으며 도대체 이게 뭐냐. 그리고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 주는, 나는 임진왜란을 공부하면은 진짜 피가 끓습니다. 임진왜란을 진짜 임진왜란, 여러분 난 저 한국 독립운동사라는 제가 그 10부작을 다큐멘터리를 찍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임진왜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아픈 역사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 모든 요소를 담고 있는 역사다. 임진왜란을 우리는 그냥 옛날에 잠깐만 어디 가서 그냥 있었던 전란으로만 안다고요. 근데 임진왜란은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도 미국의 이러한 지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 임진왜란을 이해 못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생긴 그러한 우리 민족의 독특한 멘탈리티가 지금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우리를 침략했던 뭐 황당한 뭐 일본의 어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미친놈이 명나라 천자가 되려고 가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생피받다 그런 사건이 뭐 있었다. 그리고 이순신이 뭐 활약했다. 이런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실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아직도 우리 삶 속에 임진왜란이라는 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임진왜란을 공부하시면은 그런 아주 그냥 절절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이야기는 앞으로 한명기 교수님에게 들으시면서 결코 과거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오늘 우리 삶의 이야기, 나는 임진왜란을 읽으면 읽을수록 회한이 서리고 눈물이 나고 정말 통탄할 역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통탄해야 할 이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 이 임진왜란에 관해서 당대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볼 수 있는 한명기 교수에게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도올 선생님께서 왜 임진왜란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학습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필요성, 뭐 이거는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뭐 딴 군더더기 없이 이 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전쟁이었는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4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요즘에 우리들이야 대체로 10년 혹은 5년 혹은 50년 이런 기준으로 과거의 어떤 기념일들을 기념을 하지만 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주갑이라고 해서 60년을 하나의 획기로 봤죠. 그래서 이 420년이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7주갑이 되는 해입니다. 이 7주갑의 의미가 요즘 우리들에게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이 한국전쟁, 이른바 6.25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던 1952년에도 이 충무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임진왜란 360주년, 이른바 6주갑 기념식을 열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뭐 친일파를
옹호했다든지 친일파들을 비호했다든지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정작 일본에 대한 반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에 이 도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란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의 한국인들에게까지도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거대한 사건으로 각인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육주갑 기념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올해는 상대적으로 뭐 대선이다 딴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 임진왜란 420주년에 대한 어떤 기념이라든가 이 추념의 정도는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서 일부 더 추가를 해보면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과 중국이 지난 8월 20일 날 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로 영토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중국과 일본은 일본 이름으로 센가쿠 그리고 이 중국 이름으로 다오이다오를 놓고서 굉장히 격렬한 그런 대결 상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작년 기준으로 중국의 GNP가 일본을 추월해서 이른바 넘버2가 됐고 지금은 이제 G2의 하나가 되어서 장차 세계 질서는 G2로 등장한 중국과 미국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판인데 사실 이런 변화를 놓고 보면 이 센가쿠를 놓고서 벌어지는 중국과 일본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중일 대결이 아니라 바로 이 세계 정세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하위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먼저 왜 꺼냈냐 하면 그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자체가 그런 속성을 대단히 농후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뭔 얘기냐 하면 지난 그 500년 동안 이 조선시대 한 역사를 쭉 돌아보면 우리 내부의 시각으로만 보면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관계적 시각에서 놓고 보면 일정한 법칙성 같은 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한반도 주변에서 기존의 패권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존의 패권국이 천년 만년 계속 힘과 능력을 강력하게 유지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기존의 패권국이 쇠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그 옆에서 제2의 신흥강국이 떠올라가지고 그 쇠퇴하는 기미를 보이는 기존의 패권국에게 도전하는 상황이 전개되면 한반도는 거의 예외 없이 전쟁터가 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 14세기 후반에 원명교체가 첫 번째였죠. 즉 중국 대륙에서 몽골족의 원나라가 쫓겨나고 한족의 명나라로 바로 파워가 넘어가는 좀 유식한 말로 이 파워 시프트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한반도는 어떤 일을 당했냐 하면 바로 1361년에 홍건적의 침략이라고 하는 아픈 역사를 겪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홍건적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뭐 지금은 물론 다 반납하셨겠지만 이 홍건적 이야기에 관련된 국사 교과서의 서술에서 지금 돌아봐도 가장 어처구니 없는 부분이 뭐냐면 홍건적이 왜 쳐들어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홍건적이 쳐들어와서 이성계와 최영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물리쳤다. 근데 정작 홍건적이 왜 쳐들어왔는지는 전혀 배경 설명이 없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홍건적은 그냥 딴 나라 침략하는 전문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기가 십상이죠. 자, 이 홍건적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13세기 후반에 몽골족이 중국 대륙을 차지했죠. 남송이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 이 1279년에 몽골족에 의해서 남송이 완전히 망합니다. 자, 몽골족의 이 과격한 유목 출신 지도자들은 끝까지 자신들에게 저항했던 남송의 한인들을 남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이 옛날 세계사 배우신 거 기억해 보시면 몽골족 판도 내에 민족을 네 부류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몽골인, 생목인, 한인, 남인 그러죠. 자, 우리에게 끝까지 저항했던 저 남인들이 이 몽골족의 지배에 뭔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일부 과격파들은 어떤 엉터리 같은 생각을 했냐면
그들이 살던 논과 밭을 다 엎어버리고 그 자리에 거대한 초지를 만들어서 양과 말을 키우자.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면 아마 한반도 면적의 한 10배쯤 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목장이 만들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보셨죠. 야율초제라고 이 거란족 출신의 몽골에 출사했던 참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몽골 너희들은 우리 거란족과 마찬가지로 유목민 출신이기 때문에 저축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만약에 강남 지방의 한족들을 그냥 농업에 종사하도록 토지에 묶어두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둔다면 몽골족 너희들은 북경에 가만히 앉아서 등 따뜻하고 배 두드리면서 잘 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몽골 제국을 1279년부터 1368년까지 유지했던 경제적 부는 다 강남의 한족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팽창하는 경향이 필연적이죠. 바로 사치풍조, 대외원정, 내부의 정쟁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이 몽골족의 재정은 계속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했고 이 적자를 메꾸자면 할 수 없이 이 강남 지방의 한족 농민들에 대한 무절제한 수탈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14세기 중반에 오면 한족들도 생존의 이제 한계를 느낍니다. 이 무절제한 수탈에 반발해서 각 지역에서 이제 농민들이 대규모로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반란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주원장이 나중에 어디를 건국합니까? 명나라를 건국을 하죠. 근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많고 볼륨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반란의 스케일 자체가 이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규모죠. 보통 웬만한 반란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사실 태평천국의 난 같은 거는 진압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 홍건적 중에도 리더에 따라서 여러 분파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관선생이라는 자가 거느리는 분파는 이 몽골족의 진압이 계속 강력하게 자신들에게 밀려오니까 강남 지방을 탈출해서 화북, 만주로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1350년대 후반의 일이었어요. 자, 만주까지 들어왔는데 자기들 생계를 꾸릴 방도가 없으니까 1361년에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고려로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홍건적은 바로 원명교체라고 하는 대륙 정세의 여파가 그대로 한반도로 밀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신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겠지만 고려가 이 최씨 정권 때 강화도에 들어가서 몽골과 숨바꼭질을 하듯 장기간 항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원종 이후 충렬왕대 완전히 육지로 나온 다음부터는 사실상 몽골의 속국의 수준으로까지 떨어집니다. 이 몽골의 지배자들은 고려가 계속 끈질기게 항전을 했으니까 이 고려를 사실상 무장해제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왜? 군사력을 유지하면 또다시 우리한테 저항할지 모른다라는 노파심 때문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고려는 사실상 14세기 후반이 되면 국군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나 마찬가지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자, 홍건적 10여만 명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이거를 막을 만한 정규군이 없는 거죠. 순식간에 개성이 함락되고 당시 고려왕이었던 공민왕은 안동까지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또 우리는 홍건적의 침략을 그냥 단순한 침략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 피해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났다. 이 고려사에 홍건적 관련 기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렬한 두세 줄의 기사가 나와요. 이렇습니다. 홍건적은 거칠고 난폭했다. 저항하는 남녀는 무조건
불에 태워 죽인다. 심지어 임산부의 젖가슴을 구워 먹는 자도 있다. 이게 고려사에 나오는 홍건적의 실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국군이 변변치 못했던 고려의 입장에서 홍건적을 물리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개인 사병을 거느리고 있던 이성계와 최영이죠. 그러니 국군이 없는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당연히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양자가 대권을 놓고 최후의 대결을 벌이다가 1388년 유명한 위화도 회군 이후로 이성계가 사실상 고려의 실권을 장악하고 4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조선왕조가 고려 대신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단순 논리인 것 같이 보입니다만 적어도 홍건적의 침략에서 조선왕조 개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한반도에서의 대격변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원명교체라고 하는 대륙에서의 패권 교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게 바로 첫 번째, 14세기 후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패권국의 쇠퇴와 신흥강국의 등장이 야기한 여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4번 정도 말씀드릴 임진왜란은 그 500년 여파 중에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5세기 조선은 이제 대륙의 새로운 패권 주자로 등장한 명나라하고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면서 국가 안보를 지켜낼 수가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조선시대 최고의 성세를 이룬 국왕으로 세종을 들고 세종대를 보통 황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국제관계 측면에서 뒤집어 놓고 보면 세종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가장 강력한 외부 세력이었던 명나라로부터 밀려오던 외압이 사실상 종식되었던 시대가 세종대 이후다. 따라서 외압이 종식되다 보니까 내부 문제에 집중해서 한글 창제라든가 과학기술, 기타 등등의 여러 문화적 업적이 세종대에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 고려 말일의 일련의 외부하고의 격돌이 어느 정도 종식되었던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15세기의 조선은 상당한 정도의 능력과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유연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추세가 이제 16세기가 되면서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조선이나 명예의 입장에서 오랑캐이자 완전한 변방으로 여겼던 일본의 힘이 갑자기 확 커진 거죠. 바로 일본의 굴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비롯되냐면 대체로 16세기 초반 중반부터. 자, 이 대통령 독도 방문 이후로 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게 노정이 됐고, 센가쿠 문제로 독도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강 상태인 것 같지만,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에서 일본 알기를 제일 우습게 보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웃으셨지만 대체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넘치죠. 일본 사람들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날 그 올림픽 축구 3, 4회전 많이 보셨죠? 그 전날 제가 그 일본 축구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주 재밌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절반 정도가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을 욕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멕시코를 일방적으로 이기고 결승에 가서 브라질이랑 우아하게 한 판을 벌여야지 어떻게 멕시코한테 져서 3, 4위전으로 떨어지고 더욱이 한국이랑 붙느냐. 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멘트가 아주 재밌어요. 한국 애들은 우리만 만나면 멘탈이 20% 올라온다. 20%.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한국 선수들은 축구 자체도 단순한 스포츠로 생각하지 않고 축구에서도 일본에게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상당히 오랜 시간 전부터 가지고 있죠. 그러고 와서 이제 2대0으로 결국 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본 주장 녀석이 또 인터뷰한 내용이 가관이에요. 분하다. 분하다를 2번 외치더니 분하겠죠, 물론.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멘트가 아주 가관입니다. 이
패스 축구팀이 뻥 축구에게 2골이나 주다니. 이제 일본 애들은 공을 찰 때도 항상 이 미드필드를 거쳐서 포워드에게 이 과정을 중시하면서 패스 축구를 강조를 하는데, 사실 그날 박주영이나 누굽니까? 구자철이 넣은 골은 수비진에서 이렇게 뻥 올라가서 포워드에게 바로 전달이 되어가지고 이제 일본 표현에 따르면 얼벌벌하게 들어갔다 이 얘기죠. 그러나 이제 축구에서도 어쨌든 골을 넣지 않으면 잘해봤자 비기는 건데, 어쨌든 일본 선수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감정은 바로 모든 면에서 자신들이 한 수 위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 이제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임진왜란 무렵에 오면 한일 양국이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의 간극이 훨씬 더 커졌던 시기다. 자, 조선은 이제 이 무렵에 일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동쪽 바다 바깥에 있으나 마나한 섬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췌장이라고 아시죠? 췌장. 췌장이라는 장기는 몸에서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 이 문장을 쓸 때 군더더기가 붙은 말을 최언이라 그러잖아요. 최언. 그래서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일본을 뭐라고 부르냐면 최도라 그랬어요. 최도.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섬이라 그랬죠. 이 섬 안에 있는 오랑캐들은 조선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중국 문명과 연결될 가능성이 없다. 철저한 문치주의의 입장에서 일본을 그런 방향으로 하시했는데, 일본은 또 달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일본석이나 고사기에 나오는 신공왕후의 임나일본부설 기반으로 해서 이 한반도에 대한 멸시관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무렵에 오면 일본인들은 우리는 그래도 죽었다 깨나도 중국에 조공을 하지 않는, 중국과 적어도 대등한 국가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한반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의 간극이 굉장히 컸는데, 이 와중에 이제 한반도의 지식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커다란 변화가 일본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부스라는 사람이 이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세비야에서 출발해서 대서양을 서쪽으로 쫙 가면 인도에 도착한다는 환상을 품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도착을 합니까? 안 하죠. 저 쿠바 북쪽에 산살바도르 제도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콜럼부스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인도를 발견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구의 지리학자들은 이 불쌍한 콜럼부스를 위해서 지금도 이 산살바도르 제도를 영어로 웨스트 인디즈라고 써줍니다. 서인도 제도. 그리고 진짜 원래부터 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자기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서쪽에다가 서인도라고 하는 지명을 붙여놨으니까. 그런데 이 콜럼부스가 인도를 발견했다는 소문에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가 바로 스페인의 이웃나라인 포르투갈이었어요. 포르투갈의 항해가이자 군인이었던 바스코 다 가마. 이름 들어보셨죠? 자, 이름은 뭐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 항해가 이름으로는 아주 그만인 이름이죠. 다 가마. 내가 다 가마 이렇게 기억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 포르투갈 함대가 일찍이 아프리카를 탐험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리스본에서 출발해서 대서양을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게 되고 거기서 인도로 가는 게 훨씬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491년에 마침내 이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의 캘리컷이라고 하는데 도착을 합니다. 자, 콜럼부스도 그렇고 다 가마도 그렇고 이 당시에 항해가나 모험가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로 몰려들었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후추와 향료를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의 경제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이 1498년에 이 다 가마의 인도 발견을 예수 탄생 바로 다음가는 중요성을 갖는 인류 역사 최대 사건 가운데 하나로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대적으로 앞선 화약 무기를 갖고 있던 유럽 세력들이 바로 궁소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제국들을
식민지로 만들 가능성이 항로 개척에 의해서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1498년에 인도까지 왔던 포르투갈 함대가 1510년대가 되면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사이에 말레카 해협이라고 있죠. 거기를 통과해서 중국의 마카오, 일본까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걸 보통 우리가 대항해 시대, 옛날에 우리가 국사, 세계사 배울 때는 지리상의 발견이라 그랬죠. 근데 이 발견이란 말이 굉장히 서구 중심적인 오리엔탈리즘이 담긴 오만한 용어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씁니다만 이 대항해 시대의 여파를 아주 적나라하게 자기에게 장점이 되는 방향으로 수용한 나라가 우연하게도 일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카오 주변 말레카까지 나타난 예수의 선교사들과 그 모험가들을 1540년대에 동남아에 진출해 있던 일본인들이 일본 본토로 끌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47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자비에르라고 하는 스페인 출신의 선교사가 일본에 처음으로 천주교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천주교 전례는 우리보다 거의 200년 이상 앞선 전통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임진왜란의 발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1543년에 마카오에서 동남아로 가던 중국배 한 척이 일본 큐슈 남쪽에 다네가시마라고 하는 섬에 표착을 하게 됩니다. 다네가시마는 한자로 쓰면 그냥 종자도입니다. 씨앗섬이라고 하는 뜻이죠. 종자도를 다네가시마라고 읽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네가시마에 표착했던 중국배에는 포르투갈 상인하는 사람이 타고 있었고 이 친구는 일본에 표착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소문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나를 좀 잘 봐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종자도의 영주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총을 선물로 증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조총이 전해지는 계기죠. 자, 조총이라고 하는 거 많이 보셨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세 조자를 써서 조총이라고 썼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개머리판의 앞부분 튀어나온 이 쇠 부분이 황새의 부리처럼 길다. 그래서 이제 모양을 보고서 조총이라고 불렀고 일본 애들은 그 재질에 주목을 했어요. 쇠로 만든 하포달에서 철포, 쇠철자에다가 화포할 때 포자를 썼죠. 예. 근데 이제 이걸 일본 발음으로 대뽀라고 읽었습니다. 자, 마침 일본은 이 대뽀가 전해질 때 대뽀를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활발하게 입수할 만한 조건에 있었어요. 왜? 1477년부터 사실 천황과 막부 쇼군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일본 전체가 밤낮 없이 싸움질을 벌이던 이른바 전국시대, 이 센고쿠 지다이라고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이 전국시대라고 하는 거는 군사력이 강한 자가 상대방을 이겨서 궁극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지상과업인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밤낮 없이 싸움으로 나를 지새우는 나라에서 총이라고 하는 신무기가 들어오니까 이게 각 지역의 다이묘들에게 얼마나 각광을 받았을지는 여러분이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런 와중에 이제 바로 일본에서 철포의 엄청난 확산과 개량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일본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다 보니까 안 가르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시기에 일본에서는 또한 제철혁명이라고 해서 이 강철의 품질이 획기적으로 증강된 옥강이라고 하는 게 대량 생산입니다. 옥강. 이게 일본 말로 다마모라고 하는 걸 이제 읽는데 제가 원 이름은 까먹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대량으로 생산되고 또한 이 무렵에 일본 열도에서는 은광 개발에 붐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은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달러나 유로처럼 이 국제 기축 통화 노릇을 하던 무역상의 결제 대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조총이 전해지면서
군사력이 증강됐고 옥강의 대량 생산으로 소재 산업, 무기 수준이 높아지고 거기에 이제 은생산까지 늘게 되니까 경제력, 군사력, 거기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통한 해외 인식도 대규모로 확산됩니다. 혹시 일본 사람들이 최초로 해외에다가 유학생을 보낸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기 겁없이 앞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최초로 유학생을 보낸 게 1582년입니다. 1582년에 이때가 이제 일본 그 천황의 연호로 천정연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보내다 견자를 써가지고 천정견구사절이라는 그 당시 일본 교토에서 4명의 똑똑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왔던 그 역코스로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출발해서 마카오를 거쳐서 캘리컷을 지나서 희망봉을 돌아서 리스본으로 간 다음에 리스본에서 다시 로마 교황청으로 가는 이 코스로 4명의 견구사절을 보내죠. 얘들이 로마에서 8년간 유학을 하고 외란 일어나기 2년 전인 1590년에 귀국을 합니다. 자, 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은 이제 이 1540년대, 50년대가 되면 이른바 신흥강국으로 등장할 만한 거의 대부분의 요소들을 다 갖추게 됩니다. 군사력의 확장, 경제력의 증대, 대외 인식의 확장, 거기에 소재 산업의 발전, 뭐 이게 이루어지니까 밤낮 없이 싸우던 나라에서 조총은 순식간에 일본 열도 자체로 퍼져나가게 되고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조총에 열광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 대망이라는 소설에서 잘 알려진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이죠. 직전 신장. 이 오다 노부나가는 이 조총에 너무너무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일본인들이 왜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 그거를 변형해서 자기들에게 수용하는 능력이 상당히 탁월하잖아요. 이 다네가시마의 조총이 처음 전해졌는데 다네가시마의 영주가 그것을 모방해서 시제품을 생산한 게 6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바로 오사카 옆에 있는 사카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이 개라고 쓰죠. 이 사카이라고 하는 데에서 조총이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워낙 수요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싸움질로 밤낮을 지새우는 나라니까. 그래가지고 이 1575년에 조총으로 중무장한 오다 노부나가의 부대 그리고 그의 연합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 연합군이 나가시노라는 데에서 전국 최강의 기마대였던 다케다 가치요리의 부대랑 한판 붙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써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바로 오다와 다케다 이 두 부대가 나가시노 장소라는 데에서 일본의 패권을 놓고 한판 붙죠. 이게 사실은 일본 전국 시대의 운명을 가른 이른바 일본인들의 표현에 따르면 대회전이죠. 근데 이 전투에 종군 기자, 요즘으로 치면 화가가 참전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 싸움 장면을 16폭의 병풍에다가 그린 기록화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화를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기록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오다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연합군은 전부 조총을 들고 앉아 쏴 자세로 적진을 노려보고 있는데 이 조총을 개떡으로 알았던 다케다 가치요리의 부대는 전부 기마대를 이끌고 칼이나 창을 빼들고 돌격 앞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당시까지만 해도 이게 기술 수준이 아직 떨어졌기 때문에 조총에 탄환 한 발을 쏘고 다음 탄환을 잴 때까지 한 1분 정도의 이른바 인터벌이 있었어요. 근데 다케다는 워낙 기마대가 강력했기 때문에 그 1분 기간 동안 우리가 냅다 달려가지고 짓밟아 버리는 게 오히려 조총을 다시 총알 재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이게 붙었죠. 막상 붙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완전히
다케다군의 참패였어요. 사실 총을 칼과 창과 활이 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다케다의 부대는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고 오다 도쿠가와 연합군이 일본 패권을 차지하는데 한 발짝 전진을 합니다. 이게 유명한 나가시노 전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로사와 아까 얘기한 구로사와의 가게부샤라는 네. 영화가 바로 이 전쟁을 다루고 있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철포라고 하는 단어 앞에다가 없을 무자를 갖다 붙이죠. 그 이제 한국말로는 무철포가 되는데 일본 말로는 유명한 이제 무대뽀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뽀와 무대뽀의 대결에서 무대뽀가 박살이 난 사건이 바로 이 나가시노 전투죠. 그러니까 사실 무대뽀는 우리말 속에도 스며들어와서 당신 무대뽀지 그러면 칭찬이죠. 예, 그 일본의 그 문화사전이라는 데 보면 무대뽀를 죽을 줄 모르고 달려드는 무모한 행위 그렇게 이제 어원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조총의 위력이 실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검증되고 품질 자체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일본의 힘은 확 커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1570년대, 80년대에 오면 명나라도 건국한 지 200년이 지나가지고 쇠망의 조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데요시는 오다의 뒤를 이었던 히데요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정도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실전 경험이면 지금 명나라가 어차피 쇠퇴하고 있다는데 우리 일본이 명나라와 시쳇말로 맞짱을 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명나라에 대한 도전 의사를 내비치게 되고 그런 도전 의사를 내비치는 과정에서 일본과 명 사이에 다리처럼 존재하고 있는 한반도는 일본이 반드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은 일본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명나라하고 친한 게 일본에 대한 우월의식의 근거였기 때문에 일본이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다는 거 하는 자체를 모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너희 우리랑 친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조선에게는 상당한 모욕이었죠. 아까 제가 뭐 전 세계에서 일본하기를 제일 우습게 보는 나라가 한국이라 그랬다는데 이번에 왜 독도 갈등 이후로 여러 가지 그 과거 한일 양국의 그 말싸움들이 공개가 됐는데 재밌는 게 1995년 10월에 이 김영삼 대통령하고 강태민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을 했고 이 회담이 끝난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일본 기자 녀석이 이 YS 대통령한테 쓸데없이 영토 관련 질문을 하다가 YS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역사에 길이 남을 문제적 발언을 남겼죠. 그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인터넷에 나오죠. 이번 기회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치겠다. 그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2년 가까이 경색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 한국말을 알아듣는 미국 기자나 일본 기자들은 조금 상당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대요. 이 대통령께서 기분이 좀 나쁘시더라도 저런 비속어를 쓰시면 안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하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일본과 미국 매스컴에서는 일부 해프닝이 있었답니다. 뭔 해프닝이었냐면 이 버르장머리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그 원래 뉘앙스를 그대로 전달할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한 신문에서는 따옴표를 쳐놓고 부르장머리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단어를 본 적이 없으니까 친절하게 콜론을 해놓고 한국의 현 대통령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고 싶을 때 가끔 의도적으로 쓰는 말 이렇게 코멘트까지 달았다 그러죠.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이 버르장머리라는 비속어를 썼다는 걸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과연 95년의 시점에서 일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국이 일본의 버릇을 뜯어고칠 능력이 실제로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뭔 얘기냐? 바로 한일 양국 사이의 갈등 구조에는 이 독도 문제처럼 구체적인 현안을 둘러싼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서로를 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뒤틀려 있는 이런 역사가 이 시기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쭉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은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조일전쟁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그 본질에는 명예세태와 대항해 시대 이후에 일본의 신흥강국으로의 굴기라고 하는 그런 파워 시프트 과정이 결국 여기에 다시 개입을 해서 임진왜란이 터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병자호란이고 네 번째는 19세기 후반의 청일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두 사례는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의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제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문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까지 졸업한 한국인이라면 임진왜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다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가끔 학생들에게 이 종이를 A4 용지 2장 나눠주고 임진왜란에 대해서 아는 내용을 모두 다 써라. 많이 쓰는 학생에게 무조건 A를 주겠다. 이런 실험을 한 서너 차례 해봤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은 학점이 걸리면 눈에 쌍불을 켜죠. 그래서 이제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답안을 걷어갖고 이렇게 쫙 읽어보면 이 대학생 수준의 답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대체로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배웠던 담론이나 암기식의 이야기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했고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이 막강했다. 200년 동안 평화를 향유했던 조선은 전쟁을 몰랐기 때문에 초전부터 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뻔하죠. 그 다음부터 이순신 나오고 곽재우 나오고 행주치마 나오고 농계 나오고 명군 참전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문제 나오고 이제 강화협상 나옵니다. 근데 열심히 썼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A4 용지 2장이면 4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이제 겨우 1페이지를 채웠어요. 사실 쓸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글자 포인트를 왕창 올려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써요. 쓰다가 이제 그래도 대학생 답안이니까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 내리기가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사실은 암기를 했는데 그 사실을 주워 꿰다 보니까 결론 내리기가 이제 힘들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말 슬픈 전쟁이었다. 아니면 이제 간혹 PS 해놓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진짜 잘 쓰겠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학 정도를 다닌 사람들이 임진왜란 관련 강의를 들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제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전쟁 자체가 한일 양국 사이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차원을 넘어서 중국이 끼어들고 이 전쟁의 여파로 만주가 커지고 실제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람까지 선교사로 참전을 하고 또 명군에 따라온 사람들 중에는 마카오에 와 있던 포르투갈 상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흑인 노예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잠비크 출신 이런 출신들도 이 전쟁에 끼어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선 외형으로 봐도 엄청난 규모의 16세기 후반 최대의 국제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전쟁이라는 시각에서 놓고 보면 반드시 우리가 한번 역사인식을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 위해서 한 번은 정리를 할 내용이 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일본에 제가 그 유인물에 써놨습니다만은 이 전쟁을 전쟁의 당사자였던 한중일 3국 국민들이 오늘날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우선 기억의 문제부터 출발하는 게 이 전쟁의 전체 얼개를 살피는데 상당히 유용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조중일 3국이 모두 참여한 국제전쟁인데 오늘날 이제 한중일 3국은 이 전쟁을 기억하는 담론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건 이제 뭘로 알 수 있냐면 이 전쟁을 3국이 부르는 명칭에서 뚜렷이 알 수 있다. 바로 우리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이라고 부르죠. 이 말은 임진년의 왜구들이 와서 피운 난동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정유년에 다시 피운 난동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난동이라는 용어 속에는 무고한 침략을 자행해서
엄청난 피해를 안긴 일본에 대한 극도의 원한과 적개심이 담겨있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중세시대의 대표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실에는 맞지 않는 측면이 굉장히 많죠. 근데 문제는 우리만이 임진왜란이라는 용어를 현대적인 용어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일본과 중국 또한 자기들 시각으로 이 전쟁을 자기 입맛대로 재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일본에서 오늘날 교과서나 역사 개설서에서 임진왜란을 부르는 공식 명칭은 거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물록 경장의 역입니다. 일본 발음으로 하면 불로쿠 게이쪼노 에키예요. 이 불로쿠하고 게이쪼라는 말은 1592년부터 1614년까지 천황이 사용하던 연호입니다. 뭐 우리의 광무, 융이 하듯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에키, 역이라는 말인데 이 역이라는 말은 사실상 전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불로쿠 게이쪼노 에키라는 말의 의미를 굳이 번역하자면 물록 경장 연간의 전쟁 정도의 뜻을 갖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중립적인 내용을 표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역시 일본 사람들은 꼼수의 달인이에요. 이 불로쿠 게이쪼노 에키라는 말이 일본의 임진왜란을 가르치는 말로 공식적으로 등장한 게 1910년 이후입니다. 자, 1910년이면 한반도를 강제로 병합했던 해죠. 그러면 1910년 이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을 뭐라고 불렀을까? 거기 있는 것처럼 바로 풍태합, 토요타이코노 조선정벌이라고 했어요. 풍태합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가리키는 말, 풍은 풍신수기를 할 때 풍이고 태합은 타이코라고 해서 사실상 섭정, 태정 대신 뭐 굳이 현대 감각으로 하자면 국무총리 정도에 해당하는 말이 타이코입니다. 그러니까 풍신 국무총리의 조선 정벌이에요. 그러니까 정벌이라고 하는 말을 수백 년 동안 써오다가 갑자기 1910년부터 불로쿠 게이쪼노 에키라는 일견 몹시 중립적인 용어로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는 뭐 논문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이 기타지마라는 일본 학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1910년에 한국을 식민지로 점령했으니까 일본인들 시각에는 이제 한반도도 일본 땅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자기 땅이 된 지역을 정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자기 땅,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백제 사람들이 신라를 정벌한다는 말이 되지만 이게 삼국이 통일된 당시에서 경상도를 정벌한다. 뭐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 끝에 만든 말이 불로쿠 게이쪼노 에키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사실 중립을 가장했지만 이 전쟁이 침략 전쟁이라고 하는 속성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꼼수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란이라고 부를 때는 극도의 적개심을 표현하고 그 적개심을 표현하는 와중에는 일본인들에게 뭔가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지만 정작 일본인들은 이 전쟁을 전혀 침략 전쟁으로 보지 않고 뭔가 조선이 잘못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손봐줬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으니까 이 외란이라는 전쟁 자체를 기억하는 방식에서조차 이 한일 양국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몇 년 전에 문제가 되었던 이 후소샤판 일본 역사 교과서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제 그 후소샤판이 한 0.1%밖에 채택이 안 되니까 이제 극우파들이 다시 분화가 되어서 지금은 유경사라고 하는 데하고 그 자유사라고 하는 데서 이 후소샤판 교과서의 맥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 유경사라고 하는 거하고 자유사판 임진왜란 교과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한 다음에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조선에 협조를 요청했다. 조선이 협조를 거절하자 1592년 15만의 대군을 조선에 보냈다. 가로 열고 불로쿠노 에키. 그 다음에 다시 1597년 강화협상이 파탄으로 끝나자 히데요시는 다시
조선의 14만의 대군을 파견했다. 가로 열고 게이쪼노 에끼. 자, 이 외국이나 구미 사람들 제3자가 이 기사를 읽어보면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중립적입니다. 군대를, 병력을 보냈다. 파견했다. 얼핏 들으면 침략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이 모내기철에 인력 지원하려고 보냈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죠. 과거 일본 천황이 그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통서 개념을 금할 수가 없다라는 그 굉장히 모호하고 다중적인 표현을 썼던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 부르는 이 용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의 또 다른 참전국이었던 중국에서도 임진왜란을 부르는 명칭이 존재하겠죠. 오늘날 대륙과 대만을 막론하고 중국에서 이 전쟁을 부르는 명칭은 항해원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 보이시죠? 항해원조. 이 말은 외구에게 대항해서 조선을 도운 전쟁이란 뜻이에요. 항해원조. 자, 이 한자가 갖는 표의문자로서의 특징이 유감없이 발휘된 용어인데 이 네 글자로 가운데 가장 강조점이 두어진 글자는 단연 원자입니다. 저 원자가 무슨 원자죠? 도울 원자죠. 도왔다라는 뜻이에요. 도왔다. 자, 심심하실 텐데 옆에 앉은 자신의 옆자리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도왔잖아라고 10번만 해보십시오. 자, 내가 당신을 도왔잖아라고 10번 하면 이게 도왔다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3번 정도까지는 들어줄만 하는데 이게 7번 이상 듣기 시작하면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아니, 도왔으면 도운 거지 왜 이렇게 강조로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이 도왔다는 말이 어떻게 들릴 개연성이 있냐면 잊지 마로 들릴 가능성이 커요. 너는 내가 도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고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보답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색의 뉘앙스가 상당히 심각하게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도왔다. 그러니 언젠가는 보답해라.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정말 사실일까라고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이 중국인들의 역사 인식은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뭔 얘기냐? 이 항해원조에서 외자 대신에 미자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게 유명한 항미원조가 됩니다. 항미원조란 말은 미국에 대항해서 북조선을 도운 전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뭘 가르칩니까? 6.25 한국전쟁을 부르는 공식 명칭이 바로 항미원조예요. 지난 2010년은 6.25 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해였죠. 자,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참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차기 국가주석으로 확실히 시되는 시진핑이 기자회견에서 항미원조 전쟁은 중조인민의 영원한 우위의 상징이자 우리 인민해방군의 영원불멸한 금자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었죠. 그게 침략전쟁이지 무슨 영원한 우위의 상징이자 금자탑이냐. 그런데 중국인들의 시각에서 놓고 보면 400년 전의 외의 도전으로부터 조선을 이른바 지키려고 한 것이나 400년 뒤에 미국의 도전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고자 한 것이나 본질로는 똑같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에 대한 극도의 생색 그리고 개입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제가 용사지변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용과 뱀의 변란이라고 그랬죠. 임진왜란을 부르는 용어인데 왜 임진왜란을 용사지변이라고 했을까요? 자, 임진년의 지는 용이죠. 사는 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용사지변 그러면 92년과 93년의 전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료를 보다가 용사란 말이 나오면 이건 거의 백발백중 임진왜란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따옴표 펼쳐놓고 임진조국전쟁이란 말을 썼는데 이거는 바로 오늘날 북한에서 임진왜란을 부르는 공식 명칭이에요.
이 임진 조국 전쟁이라는 말의 의미는 과연 뭘까? 이건 뭐 저의 순전한 추측인데 결국은 여기에 조국이라는 말을 더해 넣음으로 해서 이 조선 전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북한에서 나온 한국사 개설서죠. 거기 보면 이렇게 시커먼 박스를 쳐놓고 위대한 수령 누구누구 동지께서는 임진 조국 전쟁 당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의 침략 도배들을 물리치셨다고 교시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임진왜란 서술이 시작이 돼요. 근데 사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일본군 물리쳤다는 얘기는 그건 온 국민의 상식인데 굳이 그거를 박스에 넣어서 김일성 교시로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바로 이순신과 김일성을 동격으로 신격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고 보고 임진 조국 전쟁이란 말도 바로 그런 뉘앙스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임진왜란이라는 대전란은 이순신이 앞장서서 구했고 6.25 전쟁의 그 극도의 파괴 속에서 김일성이 새로운 북한을 건설했다. 바로 이런 정치적 뉘앙스를 이 용어 속에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중국 쪽 기록에 보면 만력 동원지역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 끝난 뒤에 중국인들이 임진왜란을 부르는 명칭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교량이란 말이 나옵니다. 교량. 이 교량은 이제 현대 중국어로 찌아오리앙이라 해서 역량을 비교한다라는 건데 요즘은 이제 중국이 촌스럽다고 이런 짓을 안 하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6.25 전쟁 발발 기념일이 되면 이 북경이나 상해 극장가에서 6.25 전쟁 당시 그 중공군이 한반도에서 미군하고 싸우는 그 기록 필름들을 대거 상영을 했어요. 다큐 형식으로. 그래서 그 다큐 영화의 제목을 예외 없이 찌아오리앙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지금 중국이 가난한 나라이긴 하지만 적어도 20세기 중반에 세계 최강의 미국과 맞짱을 떴던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사람들에게 일종의 자부심,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마인드가 여기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임진왜란과 6.25 전쟁이 굉장히 깊은 역사적 어떤 연관성을 가진 사건으로 보고 있다. 그건 이제 거꾸로 우리에게 앞으로 통일 과정을 포함한 한반도의 장래에 대해서 중국이 역시 끝없는 개입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테마.